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최진영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초, 광역단체장은 물론 17개 시도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한꺼번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장입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와 공동체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CTS 뉴스 W에서는 신앙인의 시각에서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이인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6.3 지방선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 선거일까요? 네, 오늘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은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이고 사전투표도 5월 29일, 30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한국교회 관점에서 보면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4년간의 공교육을 책임질 수장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사학법 개정이라든지 학생인권 조례 관련된 논란,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자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교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이 세워지느냐 이게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을 교육 대통령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 텐데요. 기독 유권자로서 투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시겠죠. 기독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이라면 맹목적인 정당 지지, 또 지연이나 학연에 따른 인물 지지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선거 때가 되면 한국교회 안에도 좋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떤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고 제안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생명 존중, 그리고 창조 질서 보존, 사회적 약자, 또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윤리 기준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이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보면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번 선거 기간에 정의와 평화와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좋은 후보가 될 것인지 좀 꼼꼼하게 공약도 보고 후보자들의 삶도 좀 되돌아보는 유권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선거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또 어디까지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그리고 금지되는 행위 한번 선을 쫙 그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뭐 현행법하고 판례를 고려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배나 기도회나 주보 같은 이런 공적 그 회보 안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시설에 후보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나 개소식, 기도회 명목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연결되는 경우 위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또 교회 연락망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를 홍보한다든지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도 정치인도 와서 당연히 헌금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명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또 법에 저촉될 수 있고 실제 판례로도 처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허용되는 행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후보, 정당의 언급 없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죠. 이건 정말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책 공약을 중립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성경적 가치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인 개인이 교회와 구분된 공간 안에서
선거운동으로 활동한다거나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책 이슈 중심의 기도회나 교단이나 연합기관의 공약을 평가하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기독 유권자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발자취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분상 선거운동이나 단순한 의견 개진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직무로 어떤 조직을 동원해서 말을 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만약 애매하다 싶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390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거꾸로 교단 차원에서 특히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목회자들과 관계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교회한테 알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꼭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네,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 삶의 이력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과연 대표할 만한 후보인지 연구하고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기독교계 연합기관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교단도 좋고요. 그다음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시하는 그런 성경적 기준의 가치관에 후보가 누구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도 대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면 교인들 단체 채팅방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몰라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 정치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정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신앙 공동체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그릇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요. 10계명의 제9계명이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가짜 뉴스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성도의 한 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이 땅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의 공공성을 지키고 또 성도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투표장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과 양심에 따라 바른 선택을 실천함으로써 교회와 사회가 함께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며 이인창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젊음의 시간과 추억 그리고 꿈이 자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단 단체들에게는 황금어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집중적인 활동 무대가 되고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이단들의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바이블 백신 센터 양형주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학기가 되면 캠퍼스마다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기승을 부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이 학원 보그마 협의회에서 발간한 레포트가 있는데요.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는 이제 자료집인데 그 자료집에 보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이단 포교를 얼마나 경험했는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58.3%의 학생들이 전체 대학생 중에 나는 이단의 포교를 경험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게 이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72.1%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잡듯이 뒤져서 네. 캠퍼스 포교를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친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대학생 10명 중에 약 6명이 이단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충격적인데요. 예.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 전략이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어떤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학생들의 생활 동선을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 대학생들이 처음 이제 학교에 들어올 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주변에 부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위장 부스들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또 캠퍼스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 또 학교에서 좋은 인맥을 맺는 방법, 또 학점을 잘 따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세미나로, 쉽게 말하면 이제 인문학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관심사를 통합한 인문학 세미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만들어서 초대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학교를 오갈 때 전철역에서 또 다양한 관심사들의 포교 활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원 논문을 쓰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좀 응해주면 기념품을 주겠다. 그래서 기념품 준다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연락처를 받고 그 다음에 연락을 또 하게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 불안한데 타로점을 봐주겠다. 뭐 타로점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건 성경으로 보는 타로점입니다. 그래서 타로점을 보고 이제 상담을 거기서 상담을 좀 해주면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너는 상처받은 아이야. 네가 이렇게 된 건 상처를 받았는데 극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인류의 가르침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다가 이제 가는 거죠. 특별히 상담을 할 때가 되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한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포교하는 이들이 늘 관심을 갖고 24시간 밀착하듯 수시로 카톡을 하면서 정서적인 돌봄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갖도록 완전히 이제 빠져들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전화하자. 그래서 이단 상담소로 전화를 합니다. 사칭해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단에서 혹시 하는 겁니까? 그럼 요즘에 이단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이단 상담소로 사칭을 해서 안심을 하는 전략까지. 이제 빠져나갈 구석을 이제 만들지 못하게 만들죠. 또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라면 캠퍼스의 여러 가지 이 온라인 활동을 어플 중에 그 에브리타임, 에타 줄여서 에타라고도 하는데요. 에브리타임이나 캠퍼스픽 같은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들어가면 다양한 캠퍼스의 모임들 공지들이 오거든요. 그 중에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이나 뭐 자기개발 모임이나 이런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단들의 미용 모임들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갔다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캠퍼스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당근마켓에 보면 동네 생활 같이 해요라는 그 란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동네 생활 같이 해 보면 뭐 계산책 같이 해요, 카페에서 공부 같이 해요, 그리고 뭐 영화 홍대에서 영화 같이 볼 사람 모집,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05년생 새내기 모여라, 06년생 모여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퇴근 후에 카페 맛집 탐방 같이 갈 사람, 이런 모임 중에 상당수가 이단 미용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청년들이 눈을 뜨고 있는 곳에는 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신입생이나 청년층이 이단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이유와도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요. 이단 단체들이 대학 캠퍼스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단들이 착취하기에 제일 좋은 연령대입니다. 이 대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밖으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단들의 이런 미혹에 대해서 미처 모릅니다. 그 대학생 캠퍼스를 꿈과 낭만이 가득한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아주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미혹이 이렇게 치밀하고 아주 교묘하다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곧바로 낚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이제 불안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이제 외롭습니다. 이 MZ 세대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과 친해졌기 때문에 대면하면서 접촉하는 것에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렇다고 온라인에만 있자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고 게다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해서 속을 다 털어놓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정서적으로 이 라포가 형성이 돼서 밀착을 하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사실 요즘 MZ 세대들 뭐 MBTI니 타로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그 틈새를 아주 치밀하게 파견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서 활동을 하는 이단들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최근 더 훨씬 더 전보다 교묘해지고
치밀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주의라기보다는 이제는 전방위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방에 도처에 깔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 선교단체 간사님이 예를 들면 신천지와 같은 단체에서 그리고 JMS 미혹하는 이 온라인 사이트들 약 2,900개 사이트 2,900개 사이트인데 서울에 1,200개 지역이 1,700개입니다. 이게 장르도 다양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강에 러닝 크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 미혹하는 러닝 크루가 있습니다. 2단 러닝 크루. 모르고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전에 얼마 전에 한 교회에 꽤 큰 교회에 가서 이런 러닝 크루 이 지역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를 보는 거예요. 저기서 하고 있냐 그랬더니 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달리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그렇구나. 모여서 여기 하자. 네. 모르고 갔던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어떤 피해가 많냐면 이 데이트 앱. 외롭고 직접 어떻게 만날 기회가 적으니까 앱을 통해서 만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사근사근하고 상냥하고 너무 마음이 들뜨고 해서 몇 번 안 만나서 고백하는 거죠. 사랑해. 그럼 오빠 나도 사랑해. 근데 나 사랑하면 나랑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한 달 전에 커밍아웃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할 때까지 숨겼다가 뭐 한 달 후에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알바를 할 때 꼭 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바몬 알바천국이죠. 알바몬 알바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알바 자리를 구하려면 좋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이력서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럼 이력서에는 자기 개인 신상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연락이 옵니다. 당신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면접 보자. 면접을 보러 가면 당신이 이 직급에 맞는지 한번 적성 검사부터 하자. 그래서 성격 검사하고 상담하고 당신 상처받고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고치면 좀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상담 작업을 그들의 말로 환자 만들기라고 합니다. 정서적인 환자를 만들. 환자를 만들어서 인문학 과정으로 가게 하고 인문학 과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와 기독 공동체가 대학생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사님 보시나요? 예, 먼저는 이제 정보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해마다 이단들의 최신 포교 동향을 업데이트해서 이단 예방 세미나를 규칙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노예별로, 교단별로 이런 것들을 주최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기독교 대학이나 일반 대학이라 하더라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주변의 캠퍼스 주변에 이런 이단 단체들의 포교 활동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이단 포교 활동들과 보통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는 데를 보면은 간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뭔가 의심스러울 때 곧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두 달 이들과 접촉을 했다가 나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이들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고 집도 파악하고 있고 학교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에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아주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으려면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잘못하면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문적인 단체와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정도가 묻고 그런 관심 없어요. 끝이었는데 그때와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캠퍼스에서 이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다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과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회복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교리 상담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리 회복, 회심 상담이 필요하고, 회심을 하고 나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회복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한 교리의 회복, 그 다음에 심리와 미래에 대한 회복. 왜냐하면 이달에 내가 5년, 10년 있다가 잘못된 걸 알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건 아는데 미래는 너무 불안해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회복 상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사실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회복해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들을 환대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혹여라도 제 이단에 있다 왔대. 그러면서 누가 와서 너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엄청난 이 상처거든요. 네. 그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이 이탈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많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중직이나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이단에 있다 오는 게 흠이 되지 않고 누구나 빠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따뜻하게 잘 품어서 이들도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인 이 공동체에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종종 이제 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잘 정착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 계속적인 정서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데, 제일 좋은 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전문 이단 대처 사역팀이 세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좀 받고 이분들이 올 때 품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회심자가 있을 때는 이분을 잘 돌봐주세요 하고 안심하고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교회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처럼 캠퍼스 사역과 이 지역 교회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나 꼭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강조해 주시죠. 예. 누군가가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또 누군가가 함께 어느 단체에 세미나나 이런 곳을 가자고 했는데 그 건물에 정확한 간판이 없을 경우, 또 누군가가 좋은 단체라고 웹사이트를 보내줬는데 웹사이트에 주소지가 없고 단체에 대한 소개나 이건 화려한데 그 사람의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의심을 해야 되고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인터넷에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단 단체, 그리고 전문 단체, 저희 바이블 백신 센터와 같은 전문 이단 상담소에 연락해서 이것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개인 정보, 전화번호나 연락처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확인을 하고 신뢰할 때까지는. 캠퍼스 이단 문제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와 우리 어른들이 분별력과 경각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지켜내는 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